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자기파를 간단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했었죠. 전자기파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란 말이야. 가시광선 중에 가시광선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잖아요. 실제 색깔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 현상을 언어로 뭐 7개로 딱 분류하곤 하긴 했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색깔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을 빨간색이라 해보자.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해보자. 파란색. 그래서 가시광선의 극단에 있는 게 빨간색이고 이쪽에 있는 게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양 극단에 있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어떤 게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외워놔야 돼.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화학에서도 나오고 물리에서도 나오고 지구에서도 나오고 생명과학에서도 나올 수 있죠. 생명과학에서도 그 시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지금 하나 외워놓자. 전자기파 전체에 대해서. 자, 둘 중에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게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까? 파란색이 더 큰 에너지. 그래서 이쪽이 더 에너지가 큽니다. 이쪽이 더 에너지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진동수도 이게 큽니다. 진동수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우리가 F로 표현합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파장. 너희들 파동을 배웠죠? 파동에서 파장이 나오죠? 파장이라고 하는 건 파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파의 길이.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의 길이를 파장, 웨이브 렌스라고 하죠. 파장. 그런데 이걸 기호로 간단하게 파장을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읽을 때는 뭐라고 읽죠?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직 중등과학에서 이런 거 아직 안 배웠구나. 이거를 읽을 때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그리스 문자 람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장을 이제 표시해보면 이 전자기파 전체에서 어디가 파장이 느끼냐? 에너지가 적은 쪽이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큰 쪽이 파장이 짧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 아주 좁은 영역이야. 가시광선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역, 이만큼 되는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보다 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더 큰 이런 전자기파가 있단 말이야. 이 전자기파를 뭐라고 하죠? 자외선. 이걸 자외선이라고 해. 파란색 바깥쪽에 이제 자색,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이걸 자외선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적외선. 그렇지, 이걸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붉은색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적외선, 자외선. 너희들 자외선 영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자외선, 그렇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라고 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여름 되고 자외선 차단제, UV 차단제를 많이 바르고 다니죠. 그게 바로 자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다.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적은, 파장이 더 긴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디에 쓰죠? 너희들 전자레인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압니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레인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고 그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파동을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파로 수신하는 핸드폰 수신하는 이런 전파들 이런 것들이 이쪽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자기파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빛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이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에너지, 진동수가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파란 색깔을 보이고 온도가 점점 낮을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태양의 색깔은 어떤 색깔의 별로 분류할까요? 태양의 색깔. 노란 색깔 별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한 중간 정도 되는 별이죠.
태양이 점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화하게 되면 태양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 커다란 별이 됩니다. 이걸 적색 거성이 된다고 하는데 커지니까 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그래서 붉은색 적색 거성이 된다. 자, 다음 질문 있나요? 라이언이는 이거 문제를 안 풀었죠? 어떻게 하지? 하나도 안 들어서.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있어? 소수용 문제. 이 생명과학 파트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쌤한테 가져와. 그럼 쌤이 따로 설명해 줄게. 쌤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바로 오세요. 자, 제일 마지막 단어에 대한 질문 없죠? 이제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습을 쭉 할 텐데 마지막 시간에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들 준비하는데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되고 너희들이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과정 할 때 배웠던 거 2학년에 2단원이 전기작이죠. 그 다음에 1단원 뭐였죠? 1단원이 화학 파트인데 원소 관련된 거죠. 원소 그 다음에 이온식 이런 분자식 이런 거 관련된 거. 1단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 다 외울 건 다 외웠을 거 같아요. 이거는 1단원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외우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1단원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자기는 외울 거 많지 않습니다. 외울 거 많지 않은데 개념들 몇 가지 뭐 전륜이, 전압이니, 저항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 적용해서 잘 풀이하는 문제 적용 능력을 좀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3단원은 이제 지구와 달, 태양계 이런 파트잖아요. 지구와 달.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는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파트도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중요하죠. 자기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3차원 입체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하고 그다음 지구와 달 파트에서도 지구와 달이 움직일 때 어떻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겉보기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좀 공간 지각 능력, 기하적인 능력이 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는 그렇게 뭐 원리를 완벽하게 막 이해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막 이해하는 그런 능력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학교 문제 난이도가 딱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잘 외우기만 해도 점수는 잘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그 원리 이해까지 좀 심화된 문제까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쌤이 그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우선 원소부터 한번 해볼까요? 원소는 우선 원소 기호 알아야 되겠죠? 원소 기호를 주기율표를 통해서 외워야 될 겁니다. 그죠? 마그네슘은 몇 조 원소입니까? 마그네슘 주기율표를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너희들 외웠던 거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그죠? 20번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데 1조, 2조, 3조 이렇게 세로줄이 족이죠. 가로줄이 주기란 말이야. 너희들 혹시 이렇게 주기율표로 외우지 않았습니까? 주기율표를 외우지 않고 그냥 별도로 하나
뭐 마그네슘은 Mg라고 쓴다, 철은 F라고 쓴다 이렇게만 외웠나?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아 표로 외우진 않고. 아, 나중에 내신 것을 된다고 하시죠. 아 그래? 근데 결국은 표로 외우는 게 훨씬 편리해. 왜냐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왜 만드냐면 이거를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으면 이 주기율표상에 규칙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암기할 양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행을 할 때, 과학 선행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주기율표대로 외우는 게 훨씬 편리한데, 물론 학교에서는 주기율표를 가르치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는. 그런데 너희들 선행학습 할 때는 주기율표대로 외우는 게 좋은데, 맨 처음부터 어차피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왜 주기율표를 외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산화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산화이온의 이온식이 어떻게 되죠? O2-가 되죠. O2-. 그러면 플로린화이온이 있죠? 플로린화이온 어떻게 됩니까? F 플러스 F 뭐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2-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주기율표대로 외우면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주기율표 셈이 우선 다 적어보겠습니다.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함, 영, 아, 칼카. 이렇게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작성해 놓으면 이렇게 틀대로 외우면 아주 편리하다. 이게 일족이라고 하죠. 세로질 일족이라고 하고, 뭐 표대로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거 처음부터 개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세로질 1족, 2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에 10개가 들어있고 그게 생략돼 있거든. 이게 13족이라고 합니다. 14, 15, 16, 17, 이걸 18족이라고 해요. 18족. 그리고 이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이걸 1주기, 2주기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줄보다 세로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이게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순서대로 배운단 말이야. 이게 원소기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쭉 가서 이게 20번, 이게 19번, 이게 11번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순서가 되는 거야. 수소 다음에 헬륨 있고 리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이유가 원자핵에 보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단 말이야.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원자 번호가 수소에서 헬륨이 되고 리튬이 되고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배웠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중성 원자에서 양성자가 하나 둘씩 원자의 개수 늘어날 때마다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되냐? 수소는 특이하게 또 양성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만 있어요. 중성자 없이. 물론 중성자 있는 수소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수소들은 양성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소야. 이게 수소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 다음 헬륨의 모습은 수소 양성자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다?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이게 전자가 돌고 있는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껍질은 딱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2개가 1개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3개에다가, 양성자 3+라고 하자. 양성자 3개에다가 전자가 3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 베릴륨은 플러스 4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간 상태죠. 플로린은 어떻게 될까요? 플로린은 몇 번이냐? 1, 2, 3, 4, 5,
6, 7, 8, 9니까 전자가 총 9개, 양성자가 총 9개, 플러스가 2개 있고 전자가 총 9개 있는데 바닥부터 차근차근 채워져 간단 말이야.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6개. 6개면 6에다가 2 더하면은 8인데? 8이면 중소 원자가 아니잖아. 두 번째 걔는 몇 개까지 들어가나요? 두 번째부터는 8개까지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개 들어갈까요, 여기에? 7개 들어가야지. 7에다 1을 더해야 9가 되잖아. 중성 원자에서. 그래서 여기가, 잠깐만. 7. 7개, 8개까지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죠. 갑자기 좀 헷갈리네. 자, 7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온은 어떻게 돼? 네온은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8개 가득 찬 상태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개 더해요? 2개만 더합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은 플러스 11이죠. 이게 뭐야? 이게 플로린, 이게 네온, 이게 나트륨. 나트륨 플러스 11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 8개씩 들어갑니다. 첫 번째 껍질은 2개고, 두 번째 껍질 전자 8개 다 들어가고 하나 더 필요하죠? 세 번째 껍질 전자 하나 들어가. 이게 나트륨이야. 그 다음에 염소 한번 볼까요? 염소. 염소는 Cl. 얼마입니까? 원소는 플러스가 몇 개죠? 영상의 시간. 17. 17이요, 17. 첫 번째 껍질 전자 하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 전자 7개 이렇게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8쪽을 뭐라고 하냐면, 18쪽을 완벽한 상태라고 합니다. 완벽한 상태라고 해요. 불러. 18쪽. 완벽한 어떤 사람이 보이잖아요. 어떤 친구가 완벽해. 그러면, 와, 너 정말 18쪽 같다. 이렇게 하면, 18쪽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의 그런 화학적인 칭찬이 되는 거야. 완벽하다는 뜻이야. 너 18쪽 같다. 완벽하다는 뜻이야. 이것들은 완벽한 전자가 가장 바깥쪽. 자, 헬륨 볼까? 헬륨 어디 있습니까? 헬륨은 여기 있죠.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가득 채워져 있어. 그 다음에 네온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가득 채워져 있어. 그 다음에 아르곤은 플러스 18이죠. 마이너스 2,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 전자 8개 가득 찬 상태로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가득 찬 상태가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아주 완벽한 상태들인데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바깥쪽 껍질에 가장 최외가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가득 찬 상태가 아니잖아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가득 찬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화학적 성질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껍질들은 전부 다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간다? 8개씩 들어가죠. 그래서 이 규칙들을 옥텟 규칙이라고 부른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옥텟 규칙?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이거 물론 중등 과정에서 이거를 설명하진 않지만 이 원리를 먼저 깨우치고 중등 과정 내용들을 보면 이게 너무나 이게 뻔히 보이는 거야. 근데 커리큘럼상 우리가 이 정규 교육 과정은 너무 자세한 걸, 정확한 걸 미리 못 알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 근데 화학에서 화학적 성질의 가장 기본이 주기율표고 그 주기율표에서 가장 핵심은 또 옥텟 규칙이라는 거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8개로 맞추려는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수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있죠? 요것도 전자 하나 있단 말이야. 리튬도 전자, 리튬 어디 있어? 요거죠? 리튬도 전자 하나 있고. 그래서 요놈은 8개를 채우려고 해요. 리튬 같은 경우에. 그런데
8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전자를 가져와야 돼? 어? 7개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 8개 채워지지.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면 이걸 버려버리면 바깥쪽 껍질 전자 가득 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튬은 이런 것들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가 적게 있는 것들은 전자를 버려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득 채우려는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수소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리튬도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그놈을 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그걸 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죠. 베릴륨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으니까 그 2개를 버려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죠.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버려서 이런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너희들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숫자랑 부호 쓰는 게 바뀌시나요? 이렇게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칼슘을 볼까? 칼슘 같은 경우에 왜 3을 어렵지? 전자 2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2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보통 너희들 학교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면 이렇게 많이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두 개는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좋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알루미늄의 이온식은 어떻게 되냐? 상가 양이온인데 그걸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주기율표상에 그게 의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 생각해 볼까요? 요거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 7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하겠니? 전자 하나를 가져오는 게 편하겠니? 전자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전자 하나를 가져와. 그러면 지금 전자가 10개고 양성자가 9개니까 플러스 양성자 9개니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은 2개를 더 가져와야지 가득 채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규칙성 이걸 따로따로 염화이온의 경우에는 음이온이었나 양이온이었나 이것도 헷갈릴 필요 없죠. 이쪽에 있는 것들 음이온이니까 음이온인데 몇 가 음이온이냐? 마이너스 1가다. 황화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S?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기율표와 이온식과 근데 이것만으로 다 완성되는 건 아니죠.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원자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이온식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별도로 외워줘야 돼. 근데 그 별도로 외워지는 것들이 이 규칙에 옥텟 규칙에 위배되냐? 그렇잖아. 옥텟 규칙에 만족되게끔 그게 다원자 이온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 화학 파트, 이 1단원 파트는 좀 외울 게 많습니다. 몇 개 더 외워볼까요? 몇 개 선생님 확인해 볼까요? 이온을 했으니까 다원자 이온 중에 뭐가 있을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태윤이. 예.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 혹시 압니까? 암모늄 이온. 이건 양이온인데 다원자 이온입니다. 이렇게 돼. NH4 플러스 이렇게 돼. 기억이 나죠? 음이온 중에 다원자 이온이 많죠.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건 수산화 이온.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있거든. 음이온 중에. 이렇게 생기고 OH 그냥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거 헷갈리죠. 이게 원소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가 양이온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한 두세 개만 더 해볼게. 탄산이온이라는 게 있어. 탄산이온도 다원자 이온이고 음이온이거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CO3 2-. 잘 외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라는 게 있어. 질산이온.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NO3. 태연이 잘 외웠구나. NO3.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더. 황산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산이온. 어떻게 될까요? SO4, 그렇죠. SO4. 아주 잘 외웠어. SO4.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SO4. 이게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야, 3 마이너스야. 많이 헷갈리죠? 2 마이너스입니다. SO4,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 혹시 뭐 이런 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게 또 있는데 CH3, COO 마이너스 막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 다원자 이온 여기까지 쌤 적은 거 이것까지는 내신에서도 외워줘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요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양을 까지만 외우면 좀 심화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누구가 있냐면 분자식이 또 있죠. 물론 학교 내신에서 분자식을 막 맞춰봐라. 예를 들어서 메테인의 분자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문제에서 많이 주거나 또 유치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이 화학은 전체 과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화학에서 이것들을 결국은 다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외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흥미를 갖고 나 이거 오늘 이번에는 뭐 50개 외웠다. 이번 100개 외웠다.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완전히 이게 너희들이 외워서 몸으로 체화시켜 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화학들이 좀 쉬워질 겁니다. 화학 파트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외울 필요가 있다. 원소 1단원 파트는.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뭔가 규칙성이 나오면 규칙성을 가지고 뭔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전기 자기 파트로 넘어가서 전기 자기 파트는 크게 이제 중등과학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전기 파트야. 정전기는 이제 1단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1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이어져서 이제 정전기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회로, 전륜이, 전압이니 뭐 이런 거 전기 회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파트 자기와 전기가 서로 어떤 연관이 돼 있냐 여기까지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자, 정전기 파트로 넘어가는 과정 우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 원소에서 정전기 파트로 넘어가는 과정. 얘는 1단원에서 원자의 구조를 배우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중심의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가 구성되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 즉 원자의 크기와 원자 핵의 크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원자는 엄청나게 작죠. 이 원자 자체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어느 정도 작냐? 우선 원자가 얼마나만큼 작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전도 하나의 동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예를 들어 구리 동전이라고 한다면 구리 원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구리 동전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리 원자가 얼마만큼 작은지 좀 확대를 해보고 싶어. 구리 동전을 갖다 쭉 확대시켜서 한번 원자의 크기가 얼마만큼 작은지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다. 이 동전을 갖다가 구리 동전을 쫙 확대시켜가지고 지구만큼 확대시켰을 때, 지구의 지름만큼 동전을 크게 확대시켰을 때, 구리 원자는 얼마만큼 커질까? 얼마만큼 커질까요? 구리 동전만 해집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그만큼 원자가 작다는 거지. 구리 동전, 조그만 동전 하나를 크게 확대시켰을, 지구만큼 크게 확대시켰을 때 원자는 확대되겠죠? 똑같은 비율로 확대되겠죠? 그런데 그게 구리 동전만 해진다. 라는 거야.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근데 그 작은 원자 있잖아요? 이게 그 작은 원자라고 해보자. 동전을 지구만큼 확대시켰을 때 동전의 크기에 해당하는 원자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원자 핵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원자를 더 크게 확대해보자. 원자를 야구 경기장만큼 크게 확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만큼 됩니까? 원자 원자 크기? 이거 너무 작은데? 너희들 다 배웠을 텐데. 너희들 이 중등과학 선행할 때 이거 원자에 대한 아주 기본 개념이야. 자, 원자를 쭉 크게 해서 야구 경기장만큼 크게 키웠다고 했을 때 원자 핵은 개미 한 마리, 개미 새끼 한 마리 정도 된다. 아주 작죠? 근데 그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을 누가 갖고 있냐? 원자 핵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이 개미 한 마리에 2000분의 1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전자의 질량 우리가 거의 대부분 무시해 줍니다. 원자의 질량 거의 대부분 원자 핵이 다 갖고 있어.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생겼냐? 이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모든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원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모든 물질은 원자 핵과 그 줄 돌고 있는 전자를 구성하는데 그 원자 핵이 엄청나게 작고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거야. 세상 만물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그 원자들의 대부분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텅 비어 있다는 거야. 태윤이의 몸도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태윤이의 세포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거의 99%가 이 4개의 원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태윤이의 몸인데, 태윤이의 몸도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 텅 비어 있는 거지. 태윤이의 뇌세포도 결국은 이 원자들의 조합인데, 태윤이의 뇌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세상 만물, 너희는 이제 원자의 구조를 딱 배웠을 때,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만물의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지 너희들 과학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이걸 설명하면, 선생님, 사람 손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 요 벽도, 이 칠판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쭉 이렇게 손을 대면 거의 텅 비어 있는 곳과 텅 비어 있는 곳이 겹쳐지니까 쑥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갑니까? 전자가 도는 속도가 빠르지. 그렇죠. 이때 겹쳐지지 않는 이유는 원자의 가장 바깥쪽을 돌고 있는 게 전자죠. 또 다른 원자도 전자가 돌고 있겠지. 근데 이 전자와 전자의 반발력, 이게 전기력인데 이 전기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전기력이 없으면 그냥 쑥 겹쳐질 겁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는 이 원자처럼 원자보다 훨씬 더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두 개가 가까워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